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타트 3부 시작합니다. 속보 먼저 전해드립니다. 북한이 우리 군의 무인기 도발을 주장한 가운데 국방부는 운용 사실이 없다며 북한에 대한 자극 의도도 없다고 밝혔는데요. 이에 대한 북한의 추가 입장이 나왔습니다. 네,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은 도발 의도가 없다는 국방부의 입장은 현명한 선택이라며 분명한 건 한국발 무인기가 영공을 침범했다는 사실이라면서 반드시 설명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네, 이번엔 다시 한번 앞서 북한이 주장한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우리나라가 지난 4일과 지난해 9월 두 차례에 걸쳐 무인기를 침투시키는 도발을 했다고 북한은 주장하고 있는데요. 네, 화면과 함께 보시겠습니다. 산기슭 곳곳에 무인기의 잔해가 흩어져 있습니다. 북한이 개성시 개풍구역 등에서 강제 추락시켰다고 주장하며 공개한 무인기의 잔해 사진인데요. 부품은 대부분 중국산인데 삼성 로고가 적힌 메모리 카드가 보입니다. 북한은 서울의 불량배 정권이 교체된 이후에도 국경 부근에서 무인기 도발 행위는 계속됐다고 인민부 총참모부 성명을 통해 밝혔습니다. 한국이란 정체는 변할 수 없는 적대적인 우리의 적이라며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될 거란 경고 메시지도 냈습니다. 이에 대해 우리 국방부는 우리 군의 기종이 아니고 당시 무인기를 운용하지도 않았다면서 민간에서 날렸는지는 철저히 조사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전해드린 것처럼 북한의 무인기 침투 주장에 대해 군 당국은 우리 군의 무인기가 아니고 해당 시점에 무인기를 운용한 적이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을 자극할 의도가 없고 민간이 날렸는지는 철저하게 조사하겠다고 했는데 이번 사건이 남북 관계에는 추가적인 악재가 될 걸로 보입니다. 김문경 기자의 보도입니다. 북한이 지난해 9월과 지난 4일 격추했다며 공개한 사진을 보면 두 무인기의 크기와 형상이 거의 비슷합니다. 부품은 대부분 중국산이었는데 드론 제작사인 픽스호크사의 비행조종 컨트롤러와 GPS 수신기, 삼성 메모리 등도 함께 섞여 있었습니다. 지난 4일 격추된 무인기는 하늘색으로 지난 2014년 백령도에서 발견된 북한 무인기와 흡사합니다. 북한이 공개한 추락 무인기 2대는 육안 식별을 어렵게 하기 위해 하늘색 저신성 도장을 했는데요. 과거 백령도 파주 등에서 추락한 북한 무인기의 색상과 유사합니다. 국방부는 우리 군의 기종이 아니고 당시 무인기를 운용하지도 않았다고 밝힌 뒤 민간에서 날렸는지는 철저히 조사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민간 영역에서 무인기를 운용했을 가능성에 대해서는 정부 유관기관과 협조하여 철저한 조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군이 아니라면 왜 감시용 장비를 장착했는지와 함께 북한의 조작 가능성, 즉 회색지대 전술을 활용하려는 의도는 없는지 등도 밝혀져야 할 내용입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남북 공동조사를 제안하기도 했는데 북한이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밝힌 만큼 남북 관계는 앞으로 난항이 예상됩니다. 이런 걸로 봤을 때는 북한이 굉장히 남북 관계와 관련돼서 대화라는 부분을 더욱더 차단을 하면서 적대감을 고조시키려는 보다 더 내부적 목적이 크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조사 결과 우리 측이 보낸 게 맞는다면 무인기 이륙 지점과 동선까지 자세히 밝힌 북한과 달리 우리 군은 까마득하게 몰랐던 만큼 경계 실패 책임이 뒤따를 것으로 보입니다. YTN 김문경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북한의 한국 무인기 침투 주장과 관련해 민간이 무인기를 운용했을 가능성이 거론되는 데 대해 군경 합동수사팀을 구성해 신속 엄정하게 수사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민간의 무인기 운용 가능성이 사실이라면 한반도 평화와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중대 범죄라며 이같이 지시했다고 청와대가 밝혔습니다. 청와대는 이에 앞서 어제 낮 북한의 무인기 침투 주장 이후 국가안보실 1차장 주재로 국가안전보장회의 NSC 실무조정회의를 열었습니다. 북한의 무인기 도발 주장은 정치권 공방으로도 번졌습니다. 국민의힘이 북한을 적반하장이라고 비난하면서도 이재명 정부의 안보관을 지적하자 민주당은 북한의 일방적 주장만 믿고 무책임한 정치 공세를 하지 말라고 맞받았습니다. 보도에 박홍구 기자입니다. 국민의힘은 먼저 최근까지도 탄도미사일 발사 등 도발을 일상처럼 반복해온 북한이 주권 침해 운운하는 건 적반하장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동안 무력 시위로 한반도 긴장을 고조시켜 왔으면서 피해자 행세를 하는 건 책임 전가이자 내부 결속용 선전 공세일 뿐이란 겁니다. 그러면서 이재명 정부의 안보관이 무언직하다며 안보마저 정쟁으로 끌어들이는 행태가 재확인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지난 정부가 북한에 무인기를 보내 대남 공격을 유도해 계엄 명분을 만들었다는 민주당의 논리대로라면 이재명 대통령 또한 외환제 수사와 재판 대상이 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사실관계 확인 없이 북한의 일방적 주장을 빌미로 무책임한 정치 공세를 하고 있다고 맞받았습니다. 그러면서 이재명 정부와 이 대통령을 외환 혐의라고 하는 건 궤변이고 망언이라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정부를 향해 남이 하면 외환 혐의입니까? 라는 궤변으로 이재명 대통령을 외환죄 수사와 재판 대상으로까지 거론하는 망언을 서슴지 않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북한의 주장 하나만으로 정치 공세에 나서는 것은 결과적으로 북한의 선전과 심리전에 동조하는 꼴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전임 윤석열 정부에 이어 이재명 정부 들어서도 무인기를 보냈다는 북한의 주장이 사실 여부가 가려지기 전까지는 여야의 공방이 이어질 전망입니다. YTN 박홍구입니다. 전국 곳곳에 강풍주의보가 발령된 가운데 지난해 대형 산불로 큰 피해를 입었던 경북 의성군에서 또 산불이 났습니다. 바람을 타고 불길이 빠르게 번져 주민 340여 명이 긴급 대피했는데 때마침 내린 눈 덕분에 3시간여 만에 큰 불길을 잡았습니다. 화면 함께 보시겠습니다. 나무 사이로 시뻘건 불길이 피어오르고 소방대원이 계속 물을 뿌리고 있습니다. 어제 오후 3시 15분쯤 경북 의성읍 150m 높이 야산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불이 났는데요. 초속 6m가 넘는 강풍을 타고 안동 방면으로 불길이 확산하자 산림당국은 대응 2단계를 발령했고 주민 340여 명은 인근 체육관으로 대피했습니다. 다행히 화재 발생 시 시간 만인 오후 6시 반쯤 큰 불길이 잡혔습니다. 의성군 지역에 눈이 내리는 등 기상 상황이 유리하게 바뀐 덕분에 조기 진화가 가능했다고 당국은 설명했는데요. 산림 93헥타르가 소실됐지만 인명피해는 접수되지 않았습니다. 앞서 지난해 3월 경북 의성군에서는 보시는 것처럼 석류객 등의 실화로 발생한 대형 산불이 경북 안동 등 주변 지역으로 번지면서 20여 명이 숨지고 수천 명의 이재민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전국적으로 강한 바람이 불면서 곳곳에서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빌라 지붕이 날아갔고 오피스텔 창문이 떨어져 깨지는 등 아찔한 순간이 이어졌습니다. YTN에 들어온 제보 영상들 송수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검은색 구조물이 좁은 골목길에 쏟아져 쌓여 있습니다. 경기 평택시 비전동에서 강풍에 빌라 위 양철 지붕이 통째로 날아가면서 근처에 있는 건물 창문까지 깨졌습니다. 지붕 전체가 통째로 날아간 거예요. 양철 지붕이 위에 이제 노후되는 그런 건물들, 슬라브 지붕이라죠. 그걸 위에다가 이제 씌우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서울 방배동 한 오피스텔에선 유리 창문이 떨어지더니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강풍으로 휘어진 구조물에 다른 창문도 기울어져서 위태로운 모습입니다. 아파트를 둘러싼 방음벽 한 군데가 뻥 뚫려 안쪽이 들여다 보입니다. 경기 의정부시 호원동 차도에서 방음벽이 바람을 견디지 못하고 전봇대 쪽으로 쓰러진 겁니다. 선로 위에 판자 같은 것들이 여기저기 떨어져 있습니다. 서울교통공사는 강한 바람에 날아온 것으로 보인다면서 선로 정리 작업을 하는 동안 40분 정도 운행 차질을 빚었다고 밝혔습니다. 경기 고양시 한 비닐하우스는 잇따른 강풍에 곳곳이 찢기고 날아갔습니다. 제보자는 겨울 채소를 재배하던 곳으로 보이는데 강풍으로 파손된 것 같아 걱정스럽다고 말했습니다. YTN 송수연입니다. 네, 계속해서 YTN에 들어온 제보 영상 보겠습니다. 건물 외벽에 간신히 붙어있는 마감재가 바람에 흔들리더니 보시는 것처럼 끝내 바닥으로 떨어집니다. 어제 오후 3시 10분쯤 경기 부천시 중동에 있는 오피스텔에서 강풍에 외벽 마감재가 뜯어지는 모습인데요. 타일 여러 장이 떨어지면서 쾅쾅거리는 소리가 많이 났고 소방당국과 경찰이 출동해 근처를 지나가지 못하게 통제했습니다.
보시는 화면은 공사 현장을 덮어둔 검은색 천이 바람에 펄럭이는 화면입니다. 앞에는 노란색 통제선이 쳐 있는데요. 어제 오후 3시쯤 인천 아라동에 있는 사거리에서 촬영된 사진입니다. 비나 눈을 막기 위해 씌워둔 천막이 바람에 날아가면서 덮여있던 철제 구조물까지 통째로 뒤로 넘어간 겁니다. 고속도로를 운전하던 중에 강풍으로 위험천만한 상황도 벌어졌습니다. 어제 오후 2시 50분쯤 경기도 과천 벼량동 과천 봉담 고속도로를 달리던 차량에 갑자기 이렇게 건축 자재가 날아들었는데요. 한 곳에 쌓아둔 자재가 강한 바람을 타고 차량을 덮친 겁니다. 제보자는 플라스틱 재질이었던 것으로 보인다면서 차량 아랫부분에 부닥쳐서 다행이지 유리창으로 날아들었다면 큰 피해를 봤을 거라고 전했습니다. 서산 영덕 고속도로에서 교통사고가 잇따르면서 5명이 숨지고 8명이 다쳤습니다. 경찰은 도로 위 살얼음, 블랙아이스 때문에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허성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화물차가 종이장처럼 구겨져 형체를 알아보기 힘듭니다. 갓길에는 파편들이 널브러져 있고 주인 잃은 물건들이 나뒹굽니다. 경북 상주시 서산영덕 고속도로에서 첫 사고가 난 건 오전 6시 10분쯤. 대형 화물차가 넘어지면서 가드레일을 뚫고 추락한 겁니다. 곧이어 반대 방향에서도 트레일러가 앞서가던 차를 들이받았습니다. 또 사고 여파로 차들이 정체된 사이 승용차 한 대가 속도를 줄이지 못해 추돌 사고가 났습니다. 차들이 많이 서 있더라고. 경찰차도 보이고 그래갖고 그때 서행을 하면서 이제 비상등을 켜고 왔죠. 그런데 갑자기 브레이크가 안 먹는 거예요. 결빙 구간이 있어서 그래서 앞차를 제가 이제 받게 된 거죠. 그리고 뒤에서도 계속 받고. 이 사고로 화물차 운전사 등 모두 5명이 숨지고 8명이 다쳐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또 차 16대가 불타거나 부서졌습니다. 사고 영향으로 남상주 나들목 일대 고속도로 통행이 한동안 통제돼 운전자들이 큰 불편을 겪었습니다. 경찰은 동시다발로 발생한 이번 사고의 원인으로 도로 위 살얼음을 지목했습니다. 새벽에 내린 비가 영하의 날씨에 얼어붙었다는 겁니다. 관계기관이 살얼음 방지를 위해 제설제를 예비 살포했지만 사고 구간 전까지만 작업이 이뤄졌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피해 규모와 사고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YTN 허성준입니다. 서울 송파 지역에 수돗물을 공급하는 대형 수도관에서 누수가 발생해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어제 오후 1시쯤 경기도 하남시 감일동 인근에서 아리수 정수센터가 관리하는 구경 2m 20cm짜리 대형 상수도관이 파열돼 누수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로 단수는 되지 않았지만 하루 종일 도로에 물이 솟구쳐 올라 일대를 지나는 차량과 시민들이 불편을 겪었습니다. 서울시 측은 시민 불편을 고려해 물 공급을 차단하지 않고 작업을 진행하고 있어 복구에 시간이 걸리고 있다고 해명했습니다.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재판이 지난 9일 마무리되지 못한 가운데 모레 결심 공판이 다시 열립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모레 오전 9시 30분부터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결심 공판을 열어 증거조사와 특검의 구형, 윤 전 대통령의 최후 진술까지 진행할 예정입니다. 내란 우두머리죄의 법정형은 사형과 무기징역, 무기금고 이렇게 3가지인데 특검은 내부적으로 사형과 무기징역 가운데 하나를 구형하기로 한 걸로 파악됐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형이 연기된 걸 두고 정치권 표정도 엇갈렸습니다. 민주당은 지규현 재판부가 봉숭아 학당식의 예능 재판을 했다며 조희대 사법부를 정조준했고 국민의힘은 공식 대응 없이 거리 두기에 나섰습니다. 조은지 기자입니다. 특검의 구형이 예정된 금요일 아침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윤석열도 전두환처럼 사형이 구형될 걸로 믿는다고 외쳤습니다. 내란 비상계엄 꿈조차 볼 수 없을 정도의 중형이 구형되고 그리고 선고도 중형으로 결론나기를 바랍니다. 민주당은 밤 늦게까지 구형을 기다리며 카메라 앞 브리핑까지 준비했지만 결국 불발. 민주당은 내란 세력의 법정 필리버스터 전략은 조희대 사법부의 무능이 나온 참사라고 지적했습니다. 지규현 판사가 엄중해야 할 내란 재판을 봉숭아 학당의 예능 재판으로 전락시켰고
양비론적 공정의 가면에 숨어 정의의 시간을 멈추어 세웠다고 비판했습니다. 내란 세력에게 법정 최고형이 답이라고 윤 전 대통령 일당을 직격하면서도 구형 연기는 내란 전담 재판부 필요성을 입증한 사법 역사에 기록될 치욕이라고 조희대 사법부를 거듭 정조준했습니다. 사법 참사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온 국민께서 재판 결과를 지켜보고 있는데 새벽이라서 어렵다는 이유로 이것을 또 구형을 연기한 행태에 대해서 반면 국민의힘은 공식 논평을 내지 않았습니다. 구형이 예정된 날도 불발된 이후에도 특별한 언급이 없는 건데 취재진의 질문엔 윤석열 전 대통령은 이미 당을 떠난 분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차분하고 담담하게 공정하고 중립적인 재판 결과를 지켜볼 때라면서도 민주당의 사법부 압박에는 날을 세웠습니다. 지금은 사법부의 시간입니다. 무책임한 정치 공세에 나설 때가 아니고요. 또 부당한 압력을 재판부에 넣을 때도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민주당 일각에서는 인간 방패를 자처한 국민의힘 45명은 여전히 윤 어게인을 꿈꾸나 장동혁 대표는 답하라는 요구가 나왔습니다. 장 대표는 하지만 관련한 대응 없이 외국인이 우리 주권을 위협한다면서 6.3 지방선거에 외국인 투표권을 제한하고 온라인 댓글에 국적을 표기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냈습니다. YTN 조은지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재판 선고가 다음 달로 예정된 가운데 법정 공방 2라운드도 조만간 시작될 전망입니다. 특검이 기소한 사건 재판들이 연이어 시작되는 건데 이경국 기자가 향후 일정을 정리했습니다. 검찰이 기소해 특검이 공소를 유지해온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재판. 다음 달 1심 마무리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와 별개로 특검이 기소한 사건들도 곧 줄줄이 재판 절차에 돌입합니다. 앞서 내란과 김건희, 최상병 특검은 지난해 말 수사를 마무리하며 각각 윤 전 대통령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내란 재판을 제외하고도 윤 전 대통령이 받는 재판은 모두 합해 7개. 먼저 내란 특검이 지난해 7월 기소한 윤 전 대통령 체포 방해 혐의 사건은 오는 16일 1심 선고가 잡혀 있습니다. 이 사건 항소심은 향후 내란 전담 재판부의 1호 사건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대통령 경호처 소속 공무원들을 사병화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의 집행을 물리력을 동원해 조직적으로 저지하도록 한 것으로 대통령 관저에 막 밀고 들어오는 거 보셨지 않습니까? 얼마나 이 대통령을 가볍게 생각을 하면 이렇게 하겠습니까? 이에 앞서 12일부터 14일까지 각기 다른 사건 재판이 연이어 시작됩니다. 내란 특검이 기소한 윤 전 대통령 외환 혐의 사건 1차 공판과 한덕수 전 총리 재판 위증 혐의 사건 1차 공판 준비 기일이 예정돼 있고 최상병 특검이 기소한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도피성 호주 대사 임명 사건도 준비 절차를 시작합니다. 27일엔 김건희 특검이 기소한 여론조사 무상 제공 관련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또 1호부터 이틀 뒤엔 최상병 순직 수사 외압 사건의 준비 기일이 진행됩니다. 곧 시작될 3대 특검과 윤 전 대통령의 법정 공방 2라운드, 치열한 법리 다툼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YTN 이경국입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이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를 논의합니다. 서울중앙지법은 내일 오후 2시 전체 판사가 참석하는 회의를 열고 내란 전담재판부와 영장 전담법관 구성에 관한 기준을 논의합니다. 회의에서는 법원에 설치할 전담재판부 숫자와 재판부를 구성할 판사 요건 등 관련 기준 등이 논의될 예정입니다. 지난해 출범한 3대 특검은 비상계엄의 목적이나 김건희 씨의 매관 매직 의혹 등을 밝히는 데 성과를 냈는데요. 수사로 지출된 예산은 200억 원에 육박합니다. 파견 인원도 역대급이었던 만큼 검찰은 인력난을 호소하고 있는데 추가 특검까지 예고된 상황이라 차질은 불가피해 보입니다. 우종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최장 180일 수사 끝에 윤석열 전 대통령 등 121명을 재판에 넘긴 초유의 3특검. 출범 당시부터 파견 규모를 두고 매머드급이라는 평가가 나왔던 만큼 수사 이후 남은 흔적도 적지 않습니다. 수사기간 종료 시점을 기준으로 특검이 지출한 예산은 200억 원에 육박합니다. 김건희 특검이 90억 6천만 원으로 가장 많은 예산을 썼고
내란과 최상병 특검은 각각 60억 6천만 원과 47억 원을 사용했습니다. 특검 예산 가운데 특히 눈길을 끄는 건 특수활동비입니다. 기밀 유지를 위해 쓰이는 경비로 검찰 특활비는 그동안 깜깜이 예산이라는 비판을 받아왔는데 특검은 42억여 원의 특활비를 집행했습니다. 특검 수사가 한창이던 지난해 3개월 이상 풀리지 않은 검찰 장기 미제 사건은 1년 전보다 2배 증가했습니다. 장기 미제의 급증 원인 가운데 하나로 특검 파견으로 인한 검찰 인력 부족이 꼽힙니다. 특검에 파견됐던 그 검사들 중 상당수가 좀 복귀를 했기 때문에 어떤 전력을 투구해갖고 또 미제 사건 처리에 좀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네. 특검 수사 종료로 일부가 검찰로 돌아갔지만 지난달 기준 복귀율은 절반 수준에 그쳐 검찰에선 여전히 인력난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공소 유지를 위해 3특검에도 인력이 남아야 하고 상설특검도 진행 중인 상황. 여기에 정치권이 논의 중인 2차 종합특검과 정교유착 특검까지 출범할 경우 예산과 조직에 남을 흔적은 더 커질 전망입니다. YTN 우종훈입니다. 이해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 부부가 2년 전 서울 반포동 아파트 청약때 부양가족 수를 부풀려 당첨됐다는 의혹과 관련해 국토교통부가 사실 확인에 착수했습니다. 지난 2024년 7월 이 후보자의 배우자인 김영세 연세대 교수가 반포동 레미안 원펜타스 137제곱미터에 청약해 당첨됐을 때 결혼한 장남을 부양가족으로 포함해 이른바 위장 미혼으로 당첨됐다는 의혹과 관련해 국토부 관계자는 사실 여부를 확인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개혁신당 천하람 의원은 이 후보자의 장남이 2023년 12월 결혼해 용산에 전세로 신혼집을 마련했지만 이듬해 김 교수의 청약 당시 혼인신고도 신혼집에 전입신고도 하지 않았다며 사퇴는 물론 수사를 해야 한다고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천 의원은 청약 때 김 교수가 이 후보자와 아들 3명 등 부양가족 4명을 넣어 가점을 더했고 해당 평형 당첨자 가운데 최저 점수인 74점으로 턱걸이 당첨됐다고 밝혔습니다. 강선우 의원에게 1억 원을 건넨 의혹을 받는 김경 서울시 의원이 월요일인 내일 귀국할 예정입니다. 공천 헌금 의혹에 대한 경찰 수사가 속도를 낼지 주목되는데요. 수사 쟁점을 기훈이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강선우 의원 측에 1억 원을 건넸다 돌려받았다. 김경 서울시 의원은 경찰에 제출한 자술서에서 이같이 밝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난 2022년 4월 지방선거 공천 발표 전날 강선우 의원과 김병기 의원의 대화에도 이 같은 내용이 나옵니다. 1억 이렇게 그 돈을 갖다가 받은 걸 지금 사무국장이 그렇게 보관하고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정말 그냥 아무 생각이 없었던 거죠, 정말. 녹취가 공개되자 강 의원은 돈 받은 사실을 안 뒤 돌려주라고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시의원과 강 의원 해명이 일치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일부에서는 논란이 불거진 뒤 진술을 맞춘 것 아니냐는 의혹도 나옵니다. 강 의원은 의혹이 제기된 뒤 공천을 약속하고 돈을 받은 사실이 전혀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민주당은 전격 제명 징계를 내렸는데 강 의원이 서울시당 공관위 회의에서 김 시의원의 단수 공천을 주장한 것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서울시당의 그 당시 공천관리위원회 회의록 같은 게 있을 거 아니겠어요? 윤리감찰단장으로부터 어제 보고를 받고 그런 정도의 결정을 한 것입니다. 앞서 김 시의원도 공천 대가로 금품을 제공한 사실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경찰은 1억 전달 여부와 함께 돈의 성격에 대해서도 집중 조사할 전망입니다. 김경 시의원은 최근 텔레그램에 재가입한 것으로 파악됐는데 이를 두고 휴대전화를 교체하거나 이전 대화 기록을 지우려 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경찰 수사가 지지부진한 사이 의혹의 핵심 인물인 김 시의원이 출국한 데 이어 말을 맞추고 증거 인멸까지 시도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김 시의원이 귀국하는 대로 경찰 소환과 압수수색 등 수사에 속도가 붙을지 주목됩니다. YTN 개훈입니다.
쿠팡이 지난 2020년 숨진 노동자 고 장덕준 씨의 업무 기록을 조작해 산업재해가 인정되지 않게 방해하려 한 것으로 의심되는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장 씨 유족 측은 쿠팡이 CCTV 일부를 빼고 노동당국에 제출했다고 주장했는데 이건 역시 김범석 의장의 지시와 연관됐는지 조사가 필요해 보입니다. 조경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020년 10월 쿠팡 70물류센터에서 근무하던 장덕준 씨가 집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이후 유족이 산재를 신청하면서 쿠팡은 근로복지공단에 장 씨의 근무 기록과 CCTV 자료 등을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사망 2달 뒤 제출한 장 씨의 3개월치 업무 시간 기록을 보면 업무를 마친 시각과 회사를 나간 시각이 똑같이 기록돼 있습니다. 결국 공단의 지적을 받고 퇴근 시각을 바로잡았는데 최대 하루 15분 정도 차이가 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석 달간 기록을 합하면 실제 출퇴근 시각을 기준으로 인정되는 업무 시간은 14시간 40분 정도 늘어납니다. 그 시간이 다소 사소해 보일 수도 있겠지만 하나하나 쌓여서 과로사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기 때문에 결코 사소한 부분이라고 볼 수 없고 CCTV 중 일부만 선별해 노동당국에 제출한 것으로 보이는 정황도 포착됐습니다. 쿠팡 내부에서 주고받은 이메일을 보면 사망 전 6일치 CCTV 8개를 분석한 것으로 보이는데 실제 제출된 CCTV는 단 2일치였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유족은 김범석 쿠팡 INC 의장이 그가 열심히 일한 기록을 남기지 말라고 지시한 메시지가 영향을 미쳤을 거라고 주장합니다. 조작하고 왜곡하는 비열한 범죄를 조직적으로 공모하였다는 사실은 범죄의 한 장면을 떠올리게 하는 충격적인 장면입니다. 이와 관련해 쿠팡 측은 입장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유족 측은 장 씨의 생전 근무 모습이 담긴 CCTV 영상 등 관련 자료를 경찰에 제출했는데 과로사 축소 은폐 의혹 수사에 속도가 붙을지 주목됩니다. YTN 조경원입니다.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 이후 이른바 탈팡족으로 불리는 이탈 소비자들을 잡기 위한 경쟁사들의 움직임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보상 쿠폰부터 멤버십 혜택, 배송 설치 서비스까지 각사별 맞춤 전략을 앞세워 고객 유치전에 나섰습니다. 오동건 기자입니다. 3,300만 건이 넘는 고객 정보가 유출된 최악의 사고 후 새해가 됐지만 쿠팡은 반발을 부른 보상안 외 이렇다 할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실망한 소비자들의 이탈 움직임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국가에서 다 이익은 이익대로 다 가져가면서 결국 손해는 국민들만 보는 건데 괘씸해서 안 쓰는 거죠. 경쟁사들은 탈쿠팡족을 잡기 위해 저마다 보상, 혜택 카드를 꺼내들고 있습니다. 문의만 5만 원이고 사실상 5천 원인 쿠폰을 보상안으로 내놓은 쿠팡을 겨냥한 듯 무신사는 신규 고객에게 5만 원 쿠폰을 제공했습니다. 쿠폰 지급 이후 무신사의 뷰티 품목 거래는 2배 이상 늘었고 생활용품 판매도 34% 증가했습니다. 네이버는 이미 협업하고 있는 컬리에 더해 롯데마트와 연계해 신선식품 배송 혜택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쓱닷컴은 멤버십 경쟁에 불을 붙였습니다. 결제 금액의 7%를 적립해주고 OTT 티빙 이용권을 결합 혜택으로 제공하는 새로운 쓱닷컴 멤버십을 출시했습니다. 배송 서비스 차별화도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11번가는 슈팅 배송에 빠른 가전제품 설치까지 결합했습니다. CJ 온스타일은 업계 최초로 당일 반품 서비스를 도입했고 CJ 대한통운도 당일 배송 서비스 지역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경쟁업체들한테는 성장의 기회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것 같고요. 쿠팡의 대체제 시장이 더 치열한 경쟁이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본격 경쟁을 위한 인력 확충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G마켓은 지난달 4년 만에 대규모 채용에 나섰고 컬리도 뷰티, 패션 부분 성장에 발맞춰 상품 기획자 등 전문 인력 채용에 나섰습니다. 업계에서는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계기로 플랫폼 간 경쟁이 멤버십과 배송, 서비스 전반으로 본격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YTN 오동건입니다. K-뷰티는 바르는 화장품을 넘어 미용기기까지 확산하고 있습니다. 막을 내린 올해 CES에서는 K-뷰티 기기의 인기도 실감할 수 있었는데요. 건강관리 분야까지 한국 기술의 인지도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미국 현지에서 박기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CES 전시장 앞에 모여있는 외국인들. 한국 미용기기에 대한 관심이 큽니다. 집에서 스스로 매일 피부를 관리할 수 있는 미용기기를 체험해보기 위해 인내심을 갖고 기다립니다.
I really felt like the product is absorbing better in my skin and I felt like the little tingling effect. So I'd love to try that at home. LED나 초음파, 고주파 등의 다양한 혁신 기술을 활용해서 피부를 관리할 수 있는 미용기기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외국인 분들은 직접 이 브랜드를 아시고 찾아오시는 경우도 꽤 많고 피부에 흉터 치료제를 바르고 흔적도 가려주는 미용기기도 인기를 끌었습니다. 인공지능이 피부에 맞는 파운데이션까지 찾아내 맞춤 관리를 해줍니다. 한국 문화의 힘은 미용을 넘어 건강 관리까지 영역을 넓혀가고 있습니다. 지금의 건강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서 의료진과 직접 만나지 않더라도 이렇게 바라보기만 하면 직접적인 접촉 없이도 산소 포화도와 맥박수 등 기본적인 건강 이상 신호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뇌파를 측정해 스트레스 지수 등 정신 건강을 정기적으로 확인하는 서비스. 산소 발생기가 달린 가정용 사우나도 인기를 끌었습니다. 나흘간 열린 세계 최대 IT 가전 전시회 CES 2026에서는 한국 기업의 기술력은 물론 한국 문화의 힘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습니다.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YTN 박현입니다. 노후를 위해 수억 원을 투자하는 숙박시설이 수익은커녕 1년 넘게 전기가 끊기고 배관까지 터지면서 그야말로 지옥으로 변했습니다. 운영업체와의 분쟁에 시설물 파손과 또 안전 우려까지 겹치고 있지만 관할 지자체는 민사 문제라며 뒷짐만 지고 있습니다. 송세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강릉 바닷가에 있는 한 생활 숙박시설입니다. 개인이 객실을 분양받고 위탁업체가 호텔처럼 운영해 수익을 나눠 갖는 방식입니다. 그런데 층마다 있는 전기통신 제어실 문이 자물쇠로 굳게 잠겨 있습니다. 운영업체가 소유주 80여 명의 객실 전기를 1년 넘게 끊고 접근을 막은 겁니다. 직접 객실 안으로 들어와 봤습니다. 이렇게 카드키를 꽂고 전원 버튼을 눌러도 전등은 전혀 켜지지 않습니다. 전기가 끊겨 보일러가 멈추자 한겨울 추위에 객실 곳곳 배관은 얼어 터졌습니다. 피해자들은 노후 대비를 위해 대출까지 받아 2억에서 5억 원씩 투자했습니다. 해마다 투자금의 7% 수익을 주겠다는 약속을 믿었지만 3년째 한 푼도 받지 못했습니다. 운영도 못하고 한번 들어가 잡을지도 못하고 소송하고 이런 과정을 겪으면서 3년간 이렇게 고생을 지옥 속에 살고 있습니다. 참다 못한 소유주들은 소송 끝에 직접 운영할 수 있는 판결을 받았지만 돌아온 건 보복성 단전이었다고 주장합니다. 공용으로 상대는 전기를 지금까지 내고 있는데도 저희들이 돈 한 푼 안 내고 쓰겠다는 거에 대해서 우리는 방지하고 있는 차원입니다. 운영업체는 관리비 문제가 해결되면 전기를 공급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소유주들은 관리비를 요구할 법적 권리가 없는 업체라고 맞서고 있습니다. 전기 차단으로 시설물 피해는 물론 화재 발생 시 안전까지 우려되는 상황. 그런데도 강릉시는 민사 문제라며 단전 사태와 관련된 법원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는 개입하기 어렵다는 말만 반복합니다. 전국에 지어진 생활 숙박시설은 14만여 채. 기형적 운영 구조에 부동산 경기 침체까지 겹쳐 비슷한 분쟁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규제할 수 있는 기관들에서 이 위탁 계약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좀 개선을 참여를 해야 하지 않나. 제도적 허점과 행정의 미온적 대응 속에 투자자들의 피해는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습니다. YTN 송세혁입니다. 제주를 찾는 외국인 관광객이 9년 만에 200만 명을 돌파했지만 정작 지역 경제가 느끼는 온기는 예전만 못합니다. 외국인의 체류 시간과 소비 지출을 늘릴 질적 성장이 뒤따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KCTV 제주방송 김지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제주를 찾은 관광객은 전년보다 0.6% 소폭 증가한 1,385만 명으로 4년 연속 1,30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전체 관광객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내국인 관광객은 1,160만 명으로 2.2% 감소했습니다. 반면 외국인 관광객은 17.7% 급증한 224만 명으로 9년 만에 20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올해도 내국인 관광시장 전망은 밝지 않습니다. 여행조사 전문기관 컨슈머 인사이트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 향후 3개월 내 국내 여행을 계획하고 있는 비율은 61.5%로 최근 1년 사이 최저 수준에 머물렀습니다. 국내 여행 계획률은 지난해 내내 하락세를 보이면서 국내 관광시장 전반의 수요 위축이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물가 상승 등 경제적 부담이 커진 가운데 여행 지출의 우선순위가 해외로 이동한 결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내국인 관광객 수가 좀 정체되더라도 정책의 방향을 체지율을 좀 늘린다든가 아니면 소비 지출을 좀 확대해 나가는 방향으로 갔으면 어떨까. 외국인 관광 시장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중국 관광객과 크루즈 여행객이 두 축을 이룰 전망입니다. 중국인 관광객은 지난해 제주를 찾은 외국인의 70% 이상을 차지하며 여전히 인바운드 시장의 핵심 수요층임을 입증했습니다. 또한 지난해 크루즈 관광객은 전년보다 17% 늘어난 75만 명을 기록하며 지속적인 성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중국의 아웃바운드가 한 1억 5,500만 명 정도 좀 예상하고 있는데 이거는 코로나 이전을 완전히 회복한 수준입니다. 제주를 오가는 국제선 노선이 있는 도시 그리고 중국의 젊은 세대 또 시니어 세대를 적극 공략해가지고 인바운드가 대폭 늘어날 수 있는 그런 정책을 좀 펼쳐나갔으면 좋겠다. 다만 외형적인 회복세에도 불구하고 체류 시간이 짧은 크루즈 관광객과 소비 규모가 상대적으로 작은 중국 MZ세대가 인바운드 시장을 주도하면서 경제적 파급 효과는 부족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관광객 수 회복을 넘어 체류와 소비의 질을 높이는 전략이 올해 제주 관광의 상패를 가를 전망입니다. KCTV 뉴스 김지우입니다. 베네수엘라 마두로 정권 축출 일주일 만에 베네수엘라 석유를 완전히 통제하겠다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구상이 현실화하고 있습니다. 원유 판매 대금은 미국 계좌에 넣어 제3자의 접근을 막기로 했고 베네수엘라 석유 생산에 필수적인 원료 공급에도 착수했습니다. 워싱턴에서 신윤정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백악관은 미국 제재로 팔지 못하는 베네수엘라 원유를 대신 국제시장에서 판매한 뒤 그 수익금을 미 재무부 계좌에 두겠다고 공식화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수익금을 압류나 법원 명령 등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한 겁니다. 백악관은 모든 자금 인출은 미 정부 승인 하에 이뤄져야 하고 미 국무부 장관이 수익금 사용처 등을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트럼프 행정부가 세계적인 원유 중개업체 비톨과 손잡고 석유 생산의 필수적인 원료인 나프타 공급에 나섰다는 보도도 나왔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비톨이 미 정부와의 공급 합의에 따라 이번 주말 베네수엘라로 향하는 나프타 첫 화물을 선적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나프타는 끈적한 베네수엘라 원유를 묽게 만들어 수송과 가공을 쉽게 해주는 필수 재료인데 그동안 미국의 제재로 공급이 끊긴 상태였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베네수엘라 마두로 대통령을 체포한 지 단 일주일 만에 직접 석유 공급망 복구와 수익 통제권까지 제도화한 겁니다. 전날 엑손모빌과 쉐브론 등 미 주요 석유 업체들을 소집한 트럼프 대통령은 베네수엘라 석유 사업에 참여할 기업을 직접 정하겠다는 뜻도 밝혔습니다. We're going to be making the decision as to which oil companies are going to go in that we're going to allow to go in. 트럼프 대통령은 베네수엘라에서의 안전은 미 정부가 보장하겠다며 석유 회사들의 최소 1,000억 달러, 약 145조 원 투자를 독려했습니다. 그러나 석유 업체들은 대규모 투자 결정에는 신중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Today it's uninvestable. And so significant changes have to be made to those commercial frameworks, the legal system. 미국이 베네수엘라 석유 생산부터 판매, 수익 관리까지 직접 관여하겠다고 나선 상황에서 석유 기업들이 실제 대규모 투자에 나설지가 에너지 패권 재편의 관건이 될 전망입니다. 워싱턴에서 YTN 신윤정입니다. 덴마크령 그린란드 정치 지도자들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합병 시도를 멈추라고 촉구했습니다. 옌스 프레데리크 닐센 총리를 비롯한 그린란드 5개 정당 대표는 현지 시간 9일 공동성명에서 미국이 그린란드를 무시하는 것을 멈추기 바란다는 점을 다시 한번 분명히 하고 싶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미국인도 덴마크인도 되고 싶지 않다면서 그린란드의 미래는 그린란드인이 결정해야 하며 그 어떤 국가도 간섭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란에서 경제난에 항의하는 반정부 시위가 2주째 격화하면서 60명 넘게 숨지는 등 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시위에 참여하면 사형에 처하겠다는 당국의 경고에도 시위대는 물러설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는데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도울 준비가 됐다고 밝혔습니다. 런던에서 조수연 특파원입니다. 성난 주민들이 거리를 가득 메우고 독재자는 물러나라고 외칩니다. 이란에서 경제난에 항의하는 시위가 2주간 이어지면서 전국적인 반정부 시위로 확산했습니다. 인권단체들은 지금까지 시위대와 군경 등 60여 명이 사망하고 2,500여 명이 구금됐다고 집계했습니다. 이란 당국은 강경 진압으로 맞서며 여론을 통제하기 위해 인터넷과 국제전화를 차단했습니다. 또 안보 수호는 레드라인이라며 시위에 참여하면 누구든 사형에 처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خراب کردن مثلا فرض کنید فلان ساختمان دیواری رو خراب کردن برای که دل رئیس جمهور آمریکا خوش بیاد. 하지만 정권의 주요 지지층이었던 상인들마저 등을 돌리면서 정권의 존속을 위협하는 자태로 확대되는 양상입니다. 시위대는 이슬람 혁명으로 축출된 레자 팔레비 왕세자의 귀환까지 외치며 물러서지 않고 있는데 팔레비가 선동을 주도하며 시위를 부추기고 있습니다. هدف ما دیگر صرفاً آمدن به خیابان نیست. هدف آمادگی برای تسخیر مراکز شهرها و حفظ آنهاست.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란 정권이 국민을 함부로 대한 데 대한 대가를 치르고 있다며 미국의 군사 개입 가능성을 거듭 경고했습니다. 미국은 도울 준비가 됐다며 지상군을 투입하지는 않을 거라면서도 이란의 아픈 곳을 강력히 타격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If they start killing people like they have in the past, we will get involved. We'll be hitting them very hard where it hurt. 폰데어 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시위대를 지지한다며 폭력적 진압을 규탄했고 영국과 프랑스, 독일 정상도 이란 당국의 자제를 촉구했습니다. 물가 불만으로 인한 반정부 시위가 걷잡을 수 없이 확산하면서 미국의 개입 여부가 중대 변수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런던에서 YTN 조수연입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밤새 드론 공격을 주고받으면서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현지 시간 12일 새벽 러시아의 드론 공격으로 우크라이나 드니프로 페트로우스크주에서 3명이 다치고 에너지 시설에 화재가 발생해 전력 공급에 차질이 빚어졌습니다. 러시아에서는 남부 볼고그라드 주의 석유 저장소가 우크라이나 드론 잔해에 맞아 화재가 발생했다고 현지 당국이 밝혔습니다. 필리핀 세부에 있는 쓰레기 매립장이 갑자기 무너져 내려 수십 명이 매몰됐습니다. 피해 규모가 방대한 가운데 구조 작업이 속도를 못 내면서 매몰자 가족들은 애를 태우고 있습니다. 황보연 기자의 보도입니다. 필리핀 세부에 있는 대형 쓰레기 매립장. 화면 왼쪽 부분이 푹 꺼졌습니다. 건물 4층 높이로 산더미처럼 쌓여있던 쓰레기 더미가 지난 목요일 오후 4시쯤 갑자기 붕괴한 겁니다. 쓰레기산 아랫부분에 있던 건물들은 말 그대로 쑥대밭이 됐습니다. 본체는 온데간데 없고 허술해 보이는 지붕들만 야자수잎처럼 여기저기 흩어져 있습니다. Nakita ko na parang liwanag ba? Lagusan ba? Doon ako, gumabang ako doon. Kasi nagmadali ako kasi baka mayroon pang kasama, mayroon pang 사고 당시 매립장에서는 110여 명이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 가운데 30여 명이 매몰됐고 사고 초기 1명이던 사망자 수는 시간이 갈수록 늘고 있습니다. 사고 현장 주변에는 애타는 가족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너무나 갑작스럽고 허망한 소식에 절규와 울음소리가 인근 숲속을 가득 채웠습니다. Sana po, gusto ko lang po sana yung magpadala yung government ng yung expert na rescuer kasi parang yung nandito kasi puro tingin lang, hindi namin alam kung. 세부시 측은 500명 이상의 구조대원을 투입해 매몰자 수색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워낙 매몰 규모가 크고 장비도 열악해 구조와 수색에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매립장에서는 매일 폐기물 1000톤 이상을 처리해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현지 경찰은 사고 당시 비는 전혀 오지 않았다면서
붕괴한 원인은 아직 알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2000년 7월 수도 마닐라 부근에서도 수일간 내린 폭우로 쓰레기 더미가 무너져 부근 마을을 덮치면서 200명 이상 숨졌습니다. YTN 황보현입니다. 그룹 스트레이키즈가 정규 앨범 카르마를 앞세워 제40회 골든디스크 어워즈에서 음반 대상을 수상했습니다. 스트레이키즈는 타이완 타이베이돔에서 열린 골든디스크 어워즈 시상식에서 음반 대상과 본상 등 2개 트로피를 받았습니다. 블랙핑크 제니는 아티스트 대상과 디지털 음원 본상 등 4관왕에 올랐고 G드래곤은 디지털 음원 대상과 본상 등 3개 부문을 차지했습니다. 신인상은 그룹 올데이 프로젝트와 코르티스에, 인기상은 그룹 방탄소년단 진과 그룹 하치투하치에 돌아갔습니다. 휴일인 오늘은 종일 보온에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우선 현재 서울 기온이 영하 8.1도로 어제 같은 시각보다 15도가량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고 체감 온도는 영하 14도까지 떨어져 있는데요. 한낮에도 기온이 크게 오르지 못합니다. 서울 기온이 영하 4도, 체감 온도는 영하 9도에 머물면서 종일 날이 춥겠습니다. 현재 제주 산간과 전남 서부의 대설주의보가, 전남 무안에는 대설경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전남과 제주도를 중심으로 눈이 내리고 있습니다. 충남 서해안과 호남에는 저녁까지 눈이 오겠고 충청 내륙에도 늦은 오후부터 또다시 눈이 내리겠는데요. 특히 제주 산간과 호남에는 오전까지 시간당 최고 3에서 5cm의 강한 눈이 쏟아지면서 15cm 이상의 많은 눈이 더 내리겠습니다. 여기에 내린 눈이 얼어 빙판을 이루는 곳도 많겠습니다. 교통안전에 각별히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또 동해안과 남해안을 중심으로 건조특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대부분 해안에 강풍특보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제주 고산을 비롯한 해안가에서 초속 20에서 30m 이상의 돌풍이 몰아치고 있는 만큼 화재 사고와 강풍 피해에도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서울 기온은 영하 8.1도, 춘천 영하 11.5도, 안동 영하 7.4도로 어제 같은 시각보다 많게는 15도 안팎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낮 기온도 서울 영하 4도, 대전 영하 1도, 대구 1도로 어제보다 9도에서 11도가량 낮은 수준을 유지할 전망입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뉴스타트 3부 마칩니다. 잠시 후 뉴스와이드가 이어집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